안녕하세요. 제 2부 원무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원무 관리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원무 관리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 단계의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하는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원무 관리는 다소 이미 환자가 유치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입원실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진료실을 이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다소 행정적인 절차. 예. 그런데 그냥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행정 절차는 외국인 환자의, 쉽게 말해서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각종 행정 절차.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원무 관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환자가 외국인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원무 관리라고 한다. 그럼 64번 문제를 볼게요. 원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1번, 환자들이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반 수속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맞죠? 환자들이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속 절차가 있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환자로서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신분증이라든가 보험 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등록을 하죠. 예. 수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부터 볼까요? 병원의 사무관리로서 환자 및 진료비 관리를 의미한다. 그렇죠.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무인데요. 환자나 진료비와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는 거. 여기에는 반드시 그 환자 자체를 관리하거나 혹은 진료비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볼까요? 일본에서는 의료에 관한 사무를 뜻해 의사 업무라는 말을 사용한다. 네, 그죠. 일본에서는 의사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무 관리 대신에 일본에서는 의사 업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의사의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의료에 관한 사무 라는 차원에서 의사 업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병원의 사무관리로서 2번 보시면 보험료 청구나 가입 관리 이런 것을 대행한다. 환자의 보험이나 보험을 가입하는 거, 그리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보험 관련된 보험 가입이라든가 혹은 보험료 청구,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관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거의 집대성하는, 거의 총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문제다. 6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강조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5번입니다. 원무 관리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책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반드시 의료법 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중 등록 신청이 필요 없는 자는 한국의 성형외과 의원, 한국의 종합병원, 한국의 여행사, 해외의 에이전트, 의료기관은 등록 신청을 해야죠. 이게 의료법 27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는 거, 의료법 27조. 예.
여기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외의 에이전트는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1, 2, 3번은 뭐예요, 다? 1, 2번은 뭡니까? 1, 2번은 의료기관이고 3번은 여행사죠.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이런 관광산업들도 의료관광산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사들이 먼저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의료관광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시도하고 있죠. 4번 해외 에이전트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66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 취업할 곳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의료기관, 이런 1, 2번과 같은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는데 이 3번과 같은 한국의 여행사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의료관광 산업을 중흥하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할 수도 있고요. 66번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업자의 역할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유치업자는 국적, 종교, 인종에 따라 환자에 대해 차별적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대해야 되죠. 예. 차별 없이 국적에 따라, 종교에 따라, 인종에 따라 환자를 차별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쉬운 문제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가 유치업자로서 역할이 맞는지 한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업자는 의료기관이나 환자와 계약할 때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유치업자임을 알려야 한다. 그렇죠. 등록된 유치업자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 등록이 안 된 의료기관이면 역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등록을 하는 하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어쩌면 큰 범위의 원무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치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 임상 데이터 및 의사의 면허, 임상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어떤 JCI 같은 거, ISO 같은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런 인증받은 거, 이런 것들도 알릴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뭐 의료진의 면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고,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우리 의료기관은 이런 의료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뽐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의료관광을 올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의료기관이구나, 나 한국에 있는 요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은 67번입니다. 다음 중 외국인 환자 유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볼게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자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외 거주 외국인.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 대상자에, 왜냐하면 국내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번, 3번, 4번은 해당되는 유치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이렇게 학습을 하셔도 좋죠. 다음은 68번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가이드라인으로 잘못된 것은? 보겠습니다. 1. 의료기관은 유치업자가 환자와 계약할 때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기관을 알린다. 맞죠? 의료기관은 유치업자와 계약할 때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유치업자인지를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죠? 등록된 기관이면 알릴 필요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죠. 3번.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진료 상담 및 진료 행위를 도와줄 전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를 배치한다. 이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같은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4번 의료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인적 병적 사항을 공유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 환자의 인적 병적 사항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없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료정보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6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료 비용 산출 방식 뭡니까? 총액계약제입니까? 아니면 인두제입니까? 봉급제, 상대가치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다. 행위별 수가제. 진료 행위별 수가제. 그 어떤 진료 서비스를 받았냐에 따라서 진료비가 결정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진료들을 받아요. 근데 총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진료비를 받고 그 안에서 이 의료진이 환자들을 이런 진료 서비스도 하고 이런 진료 서비스도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18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2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00만 원의 총액수가제는 그런 개념이에요. 200만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 일이죠. 노노예죠. 어쨌든 행위별 수가제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행위별 수가제는 총액계획제와 달리 어떻게 돼요? 이런 행위, 이런 행위, 이런 행위를 받았으니까 땡땡땡 얼마다. 네, 그게 행위별 수가제죠. 인두제는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자, 7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외국인 환자의 안내서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감수하여야 한다. 감수해야 합니까? 아니죠. 환자들의 해외 의료 서비스 이용은 환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지만 의료 사고에 대해서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료 행위를 받으러 왔어요. 외국인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의료 행위 끝에 잘 진료되고 그 질병을 완쾌하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의료 사고로 발생이 돼요. 만약에 그러면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 누가 책임이냐? 책임 소지를 묻고 의료진의 책임이냐? 예를 들어서 의료진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런 말을 전혀 안 듣고 환자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약을 언제 먹어야 됩니다.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의료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료 분쟁이라고 합니다. 의료 분쟁이 일어나요. 그 의료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 의료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료 분쟁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의료 소송이다.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났어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감내합니까? 감수합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된 말이죠. 1번은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요. 2번 볼까요? 해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환자들은 주치의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맞죠? 귀국 후의 치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번 환자들은 해외 의료 서비스 이용에 앞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권리만 기억하고 의무는 기억하지 않으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4번 환자들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료기관 인증 임상 데이터 및 의사의 면허나 임상 경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알릴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쌍방이 필요하다는 거죠.